아들네 아들. 60대 대기업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한마디가 그날 밤 파티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회장의 고졸 운전기사였고 그의 손에서 흘러나온 쇼팽의 선율은 30년 전 어느 여인의 연주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사람들 앞에서 오열했고 23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께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석 달 전 한 청년의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 달 전 월요일 새벽 5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좁은 고시원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23 청년 김준혁은 잠에서 깨어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를 바라보았고 그 봉투에는 엄마가 아들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건네준 이 편지를 그는 매일 아침 보았지만 아직 열어보지 못했는데 할머니는 25살이 되면 열어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2년이 남았고 준혁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진도 없는데 할머니는 그저 아름다운 분이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6시 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준혁은 회장님의 벤츠 S클래스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차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또다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자란 사람들과 고아원에서 자란 나는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아왔을까. 똑같은 하늘 아래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이런 차를 타고 누군가는 이런 차를 닦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야, 김 기사.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혁이 고개를 돌리자 이사무 비서실장이 커피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갖다 버려. 아, 맞다. 쓰레기통이 어딨는지 모르겠지? 대학도 안 가면 그런 것도 모르나? 40대 중반의 이사무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사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고 고졸인 준혁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준혁은 묵묵히 커피 잔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실장님, 제가 버리겠습니다. 7시 정각 준혁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회장 자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저택을 올려다보며 그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는데 저 안에서 자란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강태준 회장이 나왔을 때 준혁은 재빨리 차 문을 열었습니다. 출근하시죠, 회장님.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앉았고 준혁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뒤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침묵 속에서 회장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이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 그의 손가락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 룸미러를 통해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준혁은 화들짝 놀라 손가락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네, 회장님. 음악 좋아하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좋아합니다.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룸미러로 준혁의 뒷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준혁은 그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운전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회장의 시선에는 뭔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궁금증인지 관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일제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준혁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기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는데 50대의 최 기사는 준혁에게 유일하게 친절한 선배였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침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구내식당 가면 또 무시당할 텐데 밖에서 먹는 게 낫지. 최 기사의 배려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국밥을 먹으며 최 기사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너 왜 하필 이 회사 들어왔어? 똑똑한 너가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준혁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요, 형님.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지만 묻지 않을게. 다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최 기사의 따뜻한 말에 준혁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혁은 회장의 일정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는데 회장이 임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사무가 회의실에서 나오며 복도를 지나가다 준혁을 발견하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고졸. 회장님 드실 물 떨어졌어. 빨리 안 갖다 드려. 준혁은 재빨리 정수기로 달려가 물을 받아 회의실로 가져갔는데 회의실 안에서는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따님이 이번 콩쿠르에 나간다면서요? 민서 아가씨요? 서울예대 다니잖아요. 그런데 요즘 슬럼프래요. 연습도 안 하신다던데.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고 준혁은 조용히 물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회장을 자택에 모셔다 드린 후 준혁은 혼자 차 안에 남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자 낡은 고아원 건물 사진이 나왔고 그 앞에는 윤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준혁은 사진 속 할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핸드폰 화면만이 그의 손끝에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준혁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몇 가지 단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일성 이사장, 사랑의 집 고아원,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지연이라는 이름을 쳤습니다. 검색 결과가 뜨자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 이지연, 강일성 이사장 영애, 20세 사망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도 함께 나왔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이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사진이 나왔는데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일성 이사장 영애와 태준 씨. 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회장님?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사진을 확대해서 보았는데 젊은 시절의 모습이긴 해도 분명히 강태준 회장이 맞았습니다. 엄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준혁이 매일 아침 차문을 열어주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회장님과 엄마가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것, 어쩌면 그 이상의 관계였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혁의 혼란은 커져만 갔고 그는 결국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또렷했고 해야 할 일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목적지는 회사 자료실이었습니다. 기사님이 왜 여기 오셨어요? 자료실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고 준혁은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찾아볼 게 있어서요. 30년 전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을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보관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선반 사이를 지나며 준혁은 30년 전 날짜가 적힌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일성 이사장 영의 이지연 양별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견했을 때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내려가자 향년 20세 병사라는 문구가 보였고 유족으로는 부친 강일성 이사장이라는 문장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기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고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였구나, 숨겨진 존재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뒤지던 준혁은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는데 강태준 - 박미숙 결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고작 6개월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구나. 엄마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저 젊은 시절의 한때였을 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준혁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오후가 되어 준혁은 회장을 모시고 시내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룸미러로 회장을 슬쩍 쳐다볼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도 룸미러로 준혁을 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김 기사, 올해 몇 살인가?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혁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3입니다, 회장님. 23. 회장은 무언가를 곰곰이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모르나? 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준혁의 대답에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고 다음 질문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고아원인가? 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집? 네, 혹시 아십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사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곳이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준혁은 그 떨림 속에서 무언가 깊은 감정이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회장은 창밖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그곳에 언제부터 있었나? 태어날 때부터였다고 들었습니다. 준혁의 대답에 회장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장 자택에 도착했을 때 회장은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 기사, 혹시 어머니 이름 아나? 준혁은 이 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회장님.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혹시 나중에 알게 되면 말해주게.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준혁이 물었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 말을 남기고 회장은 저택 안으로 사라졌고 준혁은 차 안에 홀로 남아 생각했습니다. 왜 궁금해하시는 걸까?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밤 회장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고 그 안에는 30년 동안 간직해온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의 사진들, 이지연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왔고 회장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고 상자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지연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는데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 우리 헤어져야 해요. 아버지가 반대하셔요. 오빠의 미래를 위해서래요. 나는 괜찮아요. 오빠만 행복하면.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고 그때 상자 바닥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지연은 배가 불러 있었고 회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우리 아기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회장의 손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지연이가 임신을. 그는 급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30년 전 지연이 죽은 해와 오늘 만난 기사의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아원 23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청년이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평소와 달리 일찍 나왔고 준혁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10시부터인데요? 김 기사, 잠깐 병원에 들러야겠네. 어디 편찮으십니까?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검진 좀 하려고. 병원에 도착한 회장은 일반 검진실이 아닌 유전자 검사실로 향했고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DNA 검사 좀 해주게. DNA요? 의사는 당황했지만 회장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준혁이 2년 전 입사할 때 제출한 건강검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나의 DNA를 비교해줘.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그분의 샘플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샘플이면 됩니다. 의사의 설명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 차 청소 좀 해주게. 준혁이 차를 청소하는 동안 회장은 조심스럽게 운전석 헤드레스트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찾아냈고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주변을 살피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고 회장의 비서실에 봉인된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라고 적힌 봉투를 받아든 회장의 손은 심하게 떨렸고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든 순간 거기 적힌 문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내 아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회장의 오열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서재는 그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비서가 노크하는 소리에 회장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나가게, 지금은 혼자 있고 싶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거칠게 떨렸고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홀로 남은 서재에서 회장은 아버지 강일성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내가 죽거든 사랑의 집을 부탁한다. 그곳에는 특별한 아이가 있다. 내가 꼭 돌봐줘야 할 아이가. 하지만 너무 늦게 알게 되었구나. 용서해다오. 회장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구나. 손자가 그 고아원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 유언을 무시하고 고아원을 팔아버렸구나 하는 자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의 고시원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장 비서였습니다. 김 기사님, 회장님께서 내일 쉬래요. 네, 갑자기요? 준혁은 놀라서 되물었지만 비서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네, 개인 일정이 있으시대요. 전화를 끊은 준혁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장이 개인 일정으로 쉬는 것은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준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혼자 차를 몰고 어느 곳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옛 사랑의 집 고아원 터였는데 지금은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회장은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30년 전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왔을 때의 일 그리고 처음 지연을 만났던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전 바빠요. 회사 일이. 젊은 태주는 불평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스럽게 그를 고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태준아, 가끔은 이런 곳도 와봐야 해. 사업가도 마음이 있어야 하니까. 그때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고 태주는 그 소리에 이끌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젊은 여인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미소를 본 순간 태준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내 딸이야, 지연이. 아버지가 소개했고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그 한마디에 태준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는 그날 이후 아버지를 따라 고아원에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지연을 보기 위해서였고 두 사람은 서서히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양가 부모의 반대가 너무나 거셌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지연의 어머니가 소리쳤고 태준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이는 몸이 약해. 아이를 낳으면 위험해. 태준이는 사업가가 될 아이야. 지금 사랑 따위에 빠져서는 안 돼.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태준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자신의 나약함을 평생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회장은 상가 건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우리 아들이 여기서 자랐어. 내가 버린 이곳에서. 그는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혼자 울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너도 죽고 아들도 고아원에서 자라고. 회장의 참회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그는 일어서서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뒤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겠다고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토요일 회장 자택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딸 민서의 콩쿠르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준혁과 최 기사도 대기 요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회장님 좀 이상하지 않아? 최 기사가 주차장에서 조용히 물었고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자꾸 저를 쳐다보세요. 너한테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최 기사의 말에 준혁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나를 보시는 걸까? 혹시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준혁은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구나. 그리고 저 안에 나의 아버지가 있고 이복 누이가 있다는 사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야, 고졸들. 이사무가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너희도 안 들어와? 회장님이 기사들도 식사하라고 하시네. 뭐 고졸이어도 배는 고프잖아. 준혁은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최 기사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차마, 저런 인간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홀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준혁의 시선은 자동으로 그 피아노에 고정되었습니다. 슈타인웨이 D-274 모델이었는데 준혁은 그 모델의 모든 스펙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창고에 있던 낡은 피아노로 연습하며 언젠가 이런 피아노를 쳐보고 싶다고 꿈꿨던 그 악기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 양이 요즘 슬럼프래요. 그러게요. 이번 콩쿠르가 걱정이네요. 재능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 보여요. 뭐든 다 가져서 그런가 봐요. 준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준혁을 발견하고는 직접 다가왔습니다. 김 기사, 안으로 들어오게. 네. 준혁은 놀라서 되물었고 이사무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기사를요? 왜 안 되나? 내가 초대했네. 회장의 단호한 말에 이사무는 입을 다물었고 준혁은 어쩔 수 없이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가 계단 위에서 준혁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중요한 사람이야, 민서야. 기사잖아요. 민서의 말에 회장은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라. 사람은 그 이상이니까. 민서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준혁을 향한 호기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고 준혁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계속해서 준혁을 향했고 그 시선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가 회장 옆에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젊은이가 누굽니까? 내 기사네, 박 교수님. 그런데 왜 저렇게 쳐다보십니까? 마치 박 교수는 말을 멈췄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닮았어요, 교수님. 누구를요?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를. 박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는데 그는 30년 전 지연의 피아노 선생님이었고 태중과 지연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회장님. 그래, 내 생각이 맞다면.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박 교수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서 양이 한 곡 연주해주면 좋을 텐데요. 그러게요. 콩쿠르 연습도 할 겸. 하지만 민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회장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술이 더 돌자 분위기를 띄우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한 손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곡 해주시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모두가 음악 전문가들이라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무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기 기사님이 해보시죠. 학교에서 음악 시간 배우셨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끼어들려 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민서가 계단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재미있겠네요. 기사님 한번 쳐보세요. 술에 취한 민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회장이 딸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민서야. 왜요, 아빠? 고졸이라고 못 치라는 법 있어요? 저도 궁금한걸요. 민서의 말에 홀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죽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라면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준혁이 사양하려 했지만 이사무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못 치시는 거죠? 역시 고졸은 고졸이네요. 최 기사가 준혁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마, 준혁아. 저런 인간들 상대할 필요 없어.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회장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홀 안이 술렁였고 회장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피아노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는데 8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반이었고 할머니 없이 처음 치는 피아노였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준혁은 건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원망으로 치지 마라. 사랑으로 쳐라.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홀 안이 고요해졌고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회장의 와인 잔이 공중에서 멈췄고 두 번째 음이 이어지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음과 함께 본격적인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쇼팽의 녹턴 20번 C샵 단조였습니다. 느리고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고 준혁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사무의 입이 벌어졌고 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렸습니다. 박 교수는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이 아니야. 영혼이 담긴 연주야. 하지만 회장이 본 것은 연주 그 자체가 아니라 연주자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 피아노를 치는 준혁의 모습, 그의 손가락 움직임, 몸을 흔드는 방식, 심지어 숨을 쉬는 리듬까지 모든 것이 회장에게는 낯익었습니다. 회장의 기억 속으로 30년 전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갔던 사랑의 집 고아원 거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기서 누가 피아노 치고 있어요. 어린 태준이 물었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이들 중 하나인가 보구나. 정말 잘 치는데요? 그래, 재능이 있나 보다. 호기심이 생긴 태준은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고 한 소년이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청소하던 할머니가 소년을 가르치고 있었고
소년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이 곡 녹턴 20번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 손가락 움직임, 저 자세. 연주는 계속되었고 이제 홀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조롱도 사라졌으며 남은 것은 오직 음악뿐이었습니다. 그 음악이 전하는 슬픔과 아름다움, 고독과 희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파고들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살 때 윤할머니와 함께 창고에서 연습하던 순간을 말입니다. 준혁아, 이 곡은 쇼팽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쓴 곡이란다. 조국이요, 할머니? 응, 떠나야 했던 곳,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거야. 할머니도 그런 곳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지, 준혁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곳이 있어. 돌아갈 수 없지만 영원히 그리운 곳. 15살 때 고아원 문이 닫히던 날의 기억도 되살아났습니다. 미안하구나, 아이들아. 이 고아원이 문을 닫게 됐어. 왜요? 우리 어디로 가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짐을 싸는 소리 속에서 준혁은 창고로 뛰어갔고 마지막으로 그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쳤습니다. 이 곡을. 돌아갈 수 없는 집을 위한 곡,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곡을 말입니다. 연주가 끝에 다다르고 마지막 화음이 울려 퍼졌을 때 준혁은 천천히 손을 건반에서 내렸습니다. 눈을 뜨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무도 민서도 박 교수도 그리고 회장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일어서려 하자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자네.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주제넘게. 아니야. 회장이 다가왔고 그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회장은 준혁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배웠나? 제발 대답해주게. 준혁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웠습니다, 회장님. 고아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네,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그 고아원이 혹시 사랑의 집이었습니다, 회장님. 그 대답에 회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고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회장을 부축했지만 회장은 그들을 밀쳐내고 준혁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그때 그 아이였나?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회장이 오열하기 시작했고 60대 대기업 총수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대체 무슨...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준혁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민서가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회장은 딸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했고 오직 준혁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회장의 반복되는 사과에 준혁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사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편찮으신 것 같으니.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고 곧 홀에는 회장과 준혁 그리고
민서와 박 교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준혁의 손을 놓지 않았고 준혁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혹시 어머니 성함을? 준혁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연입니다, 회장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민서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아버지와 준혁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박 교수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회장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준혁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준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젯밤은 한숨도 못 잤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고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게, 자네는. 회장이 말을 잇지 못하자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주게. 자네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고 싶네.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사랑의 집 고아원입니다. 3살 때부터 거기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곳에 맡겨졌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준혁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고 준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8살 때 창고에 숨어서 울고 있는 저를요. 준혁의 눈에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는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렸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없는 버려진 아이라고. 회장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오셨어요.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죠. 너는 버려진 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라고. 준혁의 목소리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창고에 있던 낡은 피아노를 가리키시며 이것도 버려진 거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준혁의 대답에 회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고 준혁은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음악은 사랑이라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나를 찾아왔군. 그 고아원을 없앤 나를.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 전 신문에서 회장님 기사를 봤습니다. 사랑의 집터에 회장님 회사 건물이 들어선다는 기사였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보았고 준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진 속 회장님을 보는 순간 기억났어요. 어린 시절 이사장님 손을 잡고 고아원에 오셨던 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내 기사가 된 건가? 회장의 질문에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15살에 거리로 내몰렸을 때 저는 세상을 원망했고 회장님을 원망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준혁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도 그렇다고 아버지를 잃고 아팠을 거라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 앞에서 그는 등을 보인 채 물었습니다. 자네는 나를 이해하러 온 건가? 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회장님께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혁의 대답에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나를 지켜봤겠군. 네, 회장님. 그리고 무엇을 봤나?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서재에서 아버지 사진을 보며 우시는 것도 봤고 고아원들의 익명으로 기부하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나? 한 번은 서류를 가져다 드리러 왔을 때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 일하는 선배한테 들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기부 항목이 있다고. 회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들켰군. 그래, 난 매년 고아원들에 기부를 하지. 하지만 그건 속죄일 뿐이야.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더군.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내가 없앤 건 건물이 아니었어. 자네 같은 아이들의 집이었고 미래였어. 회장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고 준혁은 그런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회장의 눈이 커졌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을? 네, 그래서 저는 회장님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준혁의 말에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고 의자에 주저앉으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할머니 묘소가 어디 있나?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같이 가도 되겠나? 그분께 사과하고 싶네.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민서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민서가 준혁을 보며 말했고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민서 양도 몰랐으니까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혁은 당황했고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서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아빠. 어젯밤 생각 많이 했어요. 오빠 연주를 들었을 때 느꼈어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하고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전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한 번도 저렇게 쳐본 적이 없어요. 기술만 배웠지 마음은 배우지 못했거든요. 준혁이 민서를 바라보았고 민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준혁이 사양했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가 진짜 전문가예요.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회장이 두 남매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민서야. 그리고 아빠. 민서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교수님께 전화했어요. 다시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딸. 이제야 진짜 시작하는 거구나.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이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고 준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이제 기사 그만두게. 준혁이 놀라 회장을 보았고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 아들이야.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준혁의 눈이 커졌고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9%. 자네는 내 아들이 맞아.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30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를 용서해 주겠나? 회장의 물음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부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서도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고 서재는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 회장과 준혁 그리고 민서는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 파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윤할머니의 묘소였고 차 안의 침묵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준혁은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 룸미러로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앉아 핸드폰으로 쇼팽의 녹턴을 듣고 있었고 그 선율이 차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분이셨어요.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으셨고 화를 내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서가 이어폰을 빼며 물었습니다. 오빠한테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요. 다른 아이들도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오래 배웠죠. 공동묘지에 도착하자 준혁이 먼저 내려 길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는 언덕을 올라가며 회장은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입니다. 준혁이 가리킨 곳에는 소박한 비석 하나가 서 있었고 윤영자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무릎을 꿇었고 회장과 민서도 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두 손을 모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입니다. 강일성의 아들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그는 비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도 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은 절을 올렸고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깊게 숙였습니다. 준혁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 정말 죄송합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고 준혁은 그 바람결에 할머니의 미소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민서도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강민서예요. 준혁 오빠 덕분에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됐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다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회장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혁아.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오는 길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내게 계획이 하나 있네. 무슨 계획이신가요? 준혁이 물었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해. 자네가 받지 못한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 준혁은 놀라서 룸미러로 회장을 보았고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중에서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 지원하는 거야. 장학금도 주고 악기도 사주고 선생님도 붙여주고 말이야. 민서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저도 돕고 싶어요. 회장이 웃으며 딸을 보았고 다시 준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 재단을 이끌어주게. 자네만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습니다. 학력이 뭐가 중요한가? 자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진심이 있고 경험이 있어. 회장의 말에 준혁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고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럼 이제 기사 안 하는 거죠? 응, 민서야. 다행이다. 이사무 실장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무시당하는 거 보기 싫었거든요. 민서의 솔직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차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2주 후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서자 모든 임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이사무는 특히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그는 잠시 임원들을 둘러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께 아들이?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는 계속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졌고 그녀가 제 아이를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이사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설마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준혁, 여러분이 기사로 알고 있던 그 청년이 제 친아들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이어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회장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부자 관계가 명백합니다. 임원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확인했고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제 친아들이 맞지만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주식은? 당연히 상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권은 민서에게 갈 것입니다. 준혁이의 꿈은 음악이지 사업이 아니니까요. 회장의 설명에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후 이사무가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이사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준혁 씨. 네, 실장님. 준혁이 평소처럼 공손하게 대답하자 이사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혁은 놀라서 이사무를 바라보았고 이사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저도 제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실장님도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거예요. 높은 자리일수록 압박도 크시니까요. 이해합니다. 준혁의 너그러운 말에 이사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회장 자택에서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과 부인, 준혁과 민서가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분위기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갑자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부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서 오빠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민서가 많이 변했어요. 좋은 쪽으로. 민서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원래 착했어. 아니야, 오빠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아. 가족은 웃음을 터뜨렸고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식탁을 감쌌습니다. 식사 후 회장이 준혁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이걸 주고 싶구나. 회장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고 준혁이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끼던 반지야. 약혼 반지였지. 준혁의 손이 떨렸고 회장은 준혁의 손에 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 돌려받았어.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지. 내가 가져라.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거니까. 준혁은 반지를 들여다보았고 작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그 반지에서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회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봉투를 열어보니 서울예대 입학 허가서였고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박 교수님이 적극 추천하셨어. 내 연주를 듣고 감동받으셨대. 준혁은 허가서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잊을 필요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한 달 후 태성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가 몰려들었습니다. 회장이 발표할 내용이 무엇인지 소문이 퍼졌고 제게는 물론 문화예술계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상에 회장이 올라섰고 그 옆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기사 복장이 아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본 태성그룹은 윤영자 문화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고 받아 적기 시작했고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출신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예술 영재들에게 장학금과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회장이 준혁을 소개했습니다. 재단 이사로는 김준혁 씨가 함께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누구입니까? 회장이 잠시 준혁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직접 소개하겠습니다. 준혁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입니다. 플래시가 더욱 강하게 터졌고 준혁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정규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서로 쳐다보았고
준혁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음악을 가르쳐 주셨고 더 중요하게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준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 재단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윤영자 문화재단입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제2, 제3의 준혁 씨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재단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첫 해 예산은 100억 원입니다. 매년 최소 50명의 학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회장의 대답에 기자들이 놀랐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준혁 씨와 회장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준혁 씨는 제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지만 거짓도 아니었고 회장은 아직 준혁과의 관계를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그것을 이해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서가 뛰어와 준혁을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민서야. 그런데 아빠는 왜 오빠가 진짜 아들이라고 안 말씀하신 거예요? 민서의 질문에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민서야. 준혁이도 준비가 필요하고 세상도 준비가 필요해. 준혁이 회장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회장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가자 아들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 밤 뉴스에서는 윤영자 문화재단 설립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고 준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SNS에서는 준혁을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은 박 교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혁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어요? 네, 교수님. 우리 학교에서 특강 좀 해줄 수 있어요? 준혁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요? 네, 학생들에게 진짜 음악이 뭔지 들려주세요. 기술만 배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전화를 끊은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대학생들을 가르친다니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고 민서였습니다. 오빠 내일 같이 연습할래요?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준혁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이제 그에게는 가르칠 사람이 있고 함께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장 자택의 음악실에서 준혁과 민서는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빠, 저 쇼팽 녹턴 배우고 싶어요. 오빠가 쳤던 그 곡이요. 어렵지 않을까? 준혁이 걱정하자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아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준혁이 먼저 시범을 보였고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흐르자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는 오빠의 연주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는 거구나. 음표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내가 쳐봐. 준혁의 말에 민서가 건반에 손을 올렸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부드럽게. 준혁이 민서의 손을 잡아 움직임을 교정해 주었고 남매는 그렇게 함께 음악을 만들어갔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솔직히 처음에는 오빠가 싫었어요. 민서의 고백에 준혁이 놀라 그녀를 보았고 민서는 계속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빠 때문에 아빠를 빼앗긴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민서야. 준혁이 사과하려 하자 민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오빠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라는 걸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빤 제게 선물을 주셨어요. 진짜 음악이라는 선물을요. 준혁도 눈물을 참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나한테 선물을 줬어. 제가요? 무슨 선물을요? 가족이라는 선물. 난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는 동생이 생겼잖아. 남매는 서로를 안았고 그 순간 둘 사이의 마지막 벽도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회장의 서재에서 중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장과 준혁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건 유언장이야. 회장이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고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그런 건. 아니야, 준비는 미리 해둬야 해.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회장이 웃으며 말했고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재산의 30%는 준혁 씨에게, 30%는 민서 양에게 상속됩니다. 나머지는 윤영자 문화재단과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저는 자네가 받아야 할 몫이야. 30년 동안 못 준 것에 비하면 적은 거야. 회장의 단호한 말에 준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회장의 눈빛을 보니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회장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나는 내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야, 30년을 함께하지 못했잖니.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도, 처음 학교에 갈 때도, 힘들 때도 나는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고 준혁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계시잖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회장이 준혁을 끌어안았고 부자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서재는 따뜻한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가족 여행을 가자. 여행이요? 민서가 반가워하며 물었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넷이서.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 어디요, 여보? 부인이 물었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이야. 음악의 도시잖아. 준혁의 눈이 반짝였고 민서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저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회장이 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진짜 음악가들이 살았던 곳,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이야. 준혁은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고 부인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식탁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이것이 내가 평생 그리워했던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6개월 후 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앞에는 강준혁 첫 독주회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공연을 앞두고 이미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고 표는 일주일 전에 매진되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준혁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는데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떨려요?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녀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많이 떨려. 준혁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민서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오빠는 잘할 거예요. 항상 그랬잖아요. 민서가 오빠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거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이걸 입어봐. 회장이 들고 온 것은 턱시도였고 준혁은 그것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내 어머니가 나한테 선물하려고 만들어뒀던 거야. 주지 못하고 30년을 보관했지. 준혁이 턱시도를 입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회장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죠? 내 엄마가 내 사이즈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너한테도 맞네. 역시 부자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민서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 이제 가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회장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고 세 사람은 함께 무대로 향했습니다. 객석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앞줄에는 회장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부인 그리고 민서 옆에는 빈자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이지연이라는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이 무대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고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준혁은 관객들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준혁입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홀이 조용해졌으며 준혁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고아였고 운전기사였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준혁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이 되었고 오빠가 되었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객석의 빈자리를 향했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들은 제 어머니가 사랑했던 곡들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떠나셨지만 사랑은 남겨주셨습니다. 준혁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 앉았고 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행복해요. 준혁이 빈자리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곡은 쇼팽 녹턴 20번이었고 그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지연이 치던 그 연주, 똑같은 터치와 똑같은 감정이 아들의 손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회장은 마음속으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들 봐. 얼마나 멋있니? 내가 물려준 재능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어. 부인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고 민서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주는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고 어둡지만 동시에 밝았으며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재회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곡이 끝나자 관객들은 잠시 숨을 죽였다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인사를 하고 다시 앉았으며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다음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제목은 가족입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고 준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제게 가족을 찾아준 모든 분께 이 곡을 바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저를 받아준 아버지와 새어머니, 동생에게. 준혁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새로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선율은 처음에는 외로웠다가 점차 따뜻해졌고 슬펐다가
점차 기쁨으로 변해갔으며 혼자였다가 점차 함께가 되어갔습니다. 회장은 그 음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곡이 끝나자 관객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스탠딩 오베이션이 5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여러 번 인사를 하고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으며 특히 가족이 앉은 자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준혁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제 다음 공연하세요? 제 아이도 고아원 출신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준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고 그때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준혁이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며 물었습니다. 응, 뭔데? 저도 고아원에 살아요.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소년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고 준혁은 그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준이요. 민준아, 피아노 정말 좋아해? 소년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재단에서 가르쳐 줄게. 공짜로. 정말요?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고 준혁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악기도 사줄게. 좋은 선생님도 붙여줄게. 소년이 뛸 듯이 기뻐하며 준혁을 안았고 준혁도 소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아들이에요. 자랑스럽지 않나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도 잘하셨어요. 민서가 준혁에게 다가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준혁 오빠 동생이야. 나도 피아노 쳐. 같이 배우자. 소년의 눈이 더욱 빛났고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준혁은 혼자 무대에 남았습니다. 조명이 꺼진 콘서트홀에서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고 조용히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여기까지 왔어요. 준혁이 속삭였고 그는 천천히 녹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별이 아니라 재회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연주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회장과 민서, 부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아들이야. 지연이와 내 아들. 민서가 아버지의 팔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예요. 제 자랑스러운 오빠. 부인도 가족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완전한 가족. 네 사람은 그렇게 서서 준혁의 연주를 들었고 음악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준혁이 일어서자 가족들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가자, 아들아. 회장이 말했고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오빠 배고파요. 치킨 먹으러 가요. 민서의 엉뚱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치킨 먹자. 가족은 손을 잡고 함께 콘서트홀을 나섰고 예술의 전당 밖에는 서울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고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별 보여요? 저도 저렇게 빛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회장이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야. 이제 영원히. 민서가 오빠의 다른 쪽 팔을 끼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요. 치킨 식기 전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네 사람은 평범하지만 완전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준혁의 사무실에는 소년 민준이 찾아왔고 준혁은 그에게 새 피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거야, 민준아. 정말요? 이게 제 거예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준혁이 소년의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응, 이제부터 매일 여기서 연습할 수 있어. 소년이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윤할머니를 떠올렸고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아, 피아노는 그냥 악기가 아니야.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마음이요? 응, 내가 슬플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행복할 때 피아노로 말하는 거야.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건반을 눌렀고 준혁은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할머니가 내게 준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선물을 전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장의 저택에서는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아, 다음 달 비엔나 여행 준비 다 됐어? 회장이 물었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기대돼요. 나도. 민서가 신나서 말했고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첫 해외여행이네요. 회장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고 함께 말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고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식탁은 따뜻한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내가 평생 꿈꿔왔던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말입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그 집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